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또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실적이 증시 방향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결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빅테크의 첫 스타트는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테슬라였는데요. 알파벳은 호실적, 테슬라는 매출이 상승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또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급락이라 할 정도인데요. 따라서 구글까지도 다소 영향을 받는 양상입니다. 미국 대선 판매도 요동치면서 시장은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커진 시장 변동성, 실적이 커버해줄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상승불을 켰는데 오늘이 또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어제 네. 국내 증시 코스피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변동폭도 굉장히 컸고요. 상승폭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업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많죠. 올해 여름 창업 시장 트렌드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다른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탕후루가 여름 창업 시장을 휩쓸었다면 올해는 또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날에 무더위를 식히는 아이스크림처럼 또 매출도 시원하게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일지 여름 창업 시장 동향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다리면서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실적, 경제 데이터, 여기에 정치 이슈까지 여러 상황을 조합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14%, S&P 500은 0.16%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06%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된 반면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대체로 큰 변동성 없이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살펴보시면 애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0.47%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43% 올랐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0.77% 하락, 또 반도체주 중에서는 브로드컴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파벳 0.14%, 아마존도 2%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26% 상승했고요. 일라이릴리도 1.42%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테슬라는 정규장에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시즌 맞아서 월가는 2분기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경기 전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장 마감 후 발표된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소폭 예상 상회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8,47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닝콜에서도 이번 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AI 덕분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어닝콜에서 AI를 언급할 때마다 시간 외에서 주가가 튄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놓친 아쉬운 이력이 있죠.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예상치인 62센트에 10센트나 못 미쳤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요. 더불어 로보택시 배치 시기는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에 달려있다고 서한에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배송업체 UPS는 부진한 실적에 주가 12% 넘게 하락했고 제너럴모터스는 월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계획이 연기되면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트레이드, 주말에는 바이든 사퇴를 넘어 이번 주는 2분기 실적까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조합해서 몇 주간 투자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대선 상황도 살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유력 인사의 지지가 잇따르고 대선 후보를 확정할 대의원 과반수가 해리스 측에 서면서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훌쩍 넘겼습니다. 앞으로 해리스 대 트럼프 구도가 될 전망인데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부금까지 쏟아지면서 미 대선 결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고민도 깊어져 가는데요. 중국 경기도나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또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유가는 약세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WTI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 흐름이 유입되면서 하락했습니다. 2년물은 4.49%대, 10년물은 4.25%대에 제한된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는 6개월 후 상승 전망이 역대 평균을 크게 상회한 5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심리가 강하다 보니 시장이 쉽게 꺾이질 않고 떨어질 때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불안한 대외 변수는 많지만 이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순환매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에서 누가 가장 AI를 잘 활용했는지 포인트로 삼고 이번 실적 시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2분기 매출은 2% 늘어 컨센서스를 살짝 웃돌았지만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이익은 45%, 영업이익은 33%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분 매출이 7%나 떨어졌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캐시카우인 전기차 성적도 시원치 않은 데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로봇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만 놓고 봐도 당초 8월에서 10월로 공개를 미뤘고 올해 말이면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배치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머스크의 말도 어느샌가 슬그머니 1년 뒤로 바뀌었습니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을 찾아보자면 실적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밝혔고요. 또 최근 인공지능 부문 인재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본격적인 변신을 준비 중인데 당장 시장은 초라한 분기 성적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테슬라 주가 시간에 걸려서 큰 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포기한 줄로만 알았던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여전히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내후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 아시아 지역 공급사들과 부품 제작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최근에는 미국 특허 측에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된 신규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구성 문제로 개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손을 떼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2026년 폴더블 아이폰에 이어서 이듬해 폴더블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폴더블 시장은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선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최근 AI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시장 굳히기에 들어갔고 화웨이도 이에 질세라 좌우로 두 번 접히는 새로운 시도로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분기 1년 전과 비교해 49%나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혁신의 아이콘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애플만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명색에 걸맞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가 우리 돈 32조 원에 육박한 구글의 파격적 인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당초 계획대로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기로 유명한 구글이 역대 최대 규모의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위즈는 설립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우리 돈 16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사업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구글이 클라우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가치 2배에 가까운 베팅에 나섰지만 각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 클라우드 강화 전략도 미끄러지고 당장 광고 매출이 아쉬운 입장에 놓인 구글,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쿠키 폐지 계획을 4년 만에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퇴출 대신 사용자에게 중단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보안에 민감한 유저들이 경쟁 브라우저인 사파리로 떠날 수 있다는 리스크에도 당장 눈앞의 매출을 포기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일 텐데 구글의 이 같은 결정에 광고업계는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제철이 중국과 헤어질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바오산 철강과 20년간 함께한 현지 철강 생산 산업을 끝내기로 했는데요. 합작사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다음 달 계약 만료와 함께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우리 돈 9천억 원에 육박한 자금을 쏟아붓고 회사의 중국 전체 생산량의 72%를 도맡을 정도로 비중이 막중한데도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 자동차 시장 구조가 토종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 철강 기술도 홀로 서기에 나설 만큼 올라오자 결국 발을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로부터 US 스틸 인수 최종 승인을 받아내야 할 시점이란 점도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연기자신문은 일본 제철이 침체가 찾아온 중국으로부터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과 인도로 경영 자원을 이동시키는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치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에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상승했는데요. 특히 어떤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그야말로 실적 대박을 발표하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실적 확인해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7.1%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9,169억 원으로 42.7% 늘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전력기기 부문 매출이 급성장한 덕분인데요. 2분기 전력기기 매출은 3,7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변압기 매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미주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한편 HD 현대일렉트릭은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업계 호황이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올해 매출 연간 가이던스 3조 3천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의 관련주들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이 18.26%, HD 현대일렉트릭이 17.69% 뛰었고요. 재룡전기도 13.09%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효정중공업과 재룡산업도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자동차주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주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조 8,699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2분기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미국 시장 판매가 늘어난 데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판매량은 약 81만 대를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캐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로 생산 비중을 조정한 것도 주요했는데요. 실적 기대감과 낙폭 과대에 따라 자동차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가 3.97%, 현대차가 3.33% 올랐고요. HL만도도 2.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모비스가 0.45%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ESS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ESS 부문은 다른 배터리 밸류체인 분야와는 달리 독보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ESS 수출 금액은 약 4,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40%가량, 올해 1월과 비교해서는 수출 금액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같은 기간 NCM 양극재, 셀은 각각 수출 금액이
47%, 53%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가하는 ESS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기존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용 배터리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한중 NCS가 15.6%, 캐리가 6.08% 상승했고요. 그리드 위주도 5.31% 올랐습니다. 이어서 YM텍과 서진시스템 모두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증시에서 현지 시간 22일 기준 16% 넘게 급등하자 국내 웹툰주들도 줄줄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상승엔 골드만삭스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내고 12개월 목표가를 $62로 제시한 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는 22일 종가에서 약 20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북미에서 웹툰 사업 확장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2029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에버코어와 ISI도 네이버 웹툰의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30로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오랜만에 공모가를 회복하자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스터블루가 14.86%로 강세 흐름 보였고요. 탑코 미디어가 3.97%, DNC 미디어가 2.4%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키다리 스튜디오와 와이랩이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등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증시와 연동되며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더니 오를 땐 덜 오르는 실망스러운 패턴에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믿을 건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HD 현대일렉트릭이 코스피 지수기어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실적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실적이 최근에 조정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을 준비하시죠. 단기 낙폭 과대의 양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0.39% 올라 2,774선, 코스닥은 0.27% 상승해 812선이었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그동안 빠진 데 비해서는 약했고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의 수급 패턴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499억 원 매수 우위로 5거래일 만에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개인이 1,981억 원 순매도, 기관이 246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지만 외국인의 힘으로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보름 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224억 원 순매수, 기관도 55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개인 홀로 1,807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08% 강세 기록했고 호실적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3.3%, 기아가 3.97%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KB금융도 2% 추가 상승했는데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통큰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는 1에서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이 약진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한 항암제 복제약이 중국 품목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재부각되면서 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HLB가 2%, 삼천당 제약이 1% 가까이 올랐고 리가캠 바이오도 3.5% 강세로 시총 10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추가 하락했고 셀트리온 제약과 리노공업도 1% 이상 빠졌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율은 2원 내린 1,38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환율이 약세를 보였는데 역외 환율은 1,385원 선으로 조금 더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정치 상황과 국내외 기업 소식들로 정신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 정리했는데요. 우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마와 친환경, 낙태 관련주 등에 움직일 수 있겠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부진했죠. 로보택시 출시 일정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투심은 다소 약화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금투세 폐지 등 민생 법안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투심이 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업들 소식도 줄줄이 나왔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쇼크에 전자상거래 관련주, 더불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한 여행주에 좀 영향이 있겠고요. 카카오그룹주와 KB금융, 한미반도체 소식도 개장 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들까지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등 신제품이 출시되고 글로벌 뷰티와 화장품 전시회인 인터참 코리아가 개최됩니다. IT와 화장품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되는데 상장사 주요 주주와 임원 등이 지분 1% 이상을 매매할 경우에 최소 30일 전부터 공시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LG 이노텍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마린솔루션, OCI, 한화엔진 등이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LG 이노텍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호실적이 예상되니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라던 LK99의 개발자가 LK99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인 상온 초전도체를 다시 찾았다면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오늘자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복잡한 시장 믿을 건 실적뿐입니다. 새벽에 나온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오늘 나올 우리 기업들의 실적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부족하네요. 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고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뭐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뭐 불확실성이라는 네. 용어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뭐 온갖 가짜 뉴스 내지는 뭐 찌라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미국 쪽에서 건너온 뜬금없는 바이든 사망설이 잠시 돌았거든요. 뭐 그게 돌면서 지수 조금 낙폭을 키우다가 설마 하는 그런 그걸로 있는데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글쎄요 오늘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네. 기술주들이 지금 시간에 걸려서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데 알파벳 테슬라 실적 그러네요. 발표했죠. 예, 예. 오늘 또 유원 부장님 나오시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지금 뭐 어젯밤 뉴욕도 뉴욕이지만 2주 만에 출연이시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 상황 우리 유원 부장님 시각으로 한번 풀어주시면은. 네. 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변동성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S&P 500이 거의 18% 정도 그리고 금년 들어서. 나스닥이 네. 예. 22% 가까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과거의 10년 평균을 계산하시면 S&P 500이 10% 정도의 복리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준의 상승을 예. 그것도 반년 만에 했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빨리 땡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 가능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예. 네. 대통령 후보가 발언하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점. 네. 예. 뭐 대만한테 얘기했던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시장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오네요. 대만,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가 뭐 등등 방위비 지불해야. 저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한테도 꼭 그런 얘기 하겠죠. 네. 아무튼 시장이 그러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또 보면 과거에 35년 정도의 평균치인데요. 지금까지의 숫자가 빨간색이고요. 과거 35년의 평균치가 까만색입니다. 회색입니다. 보시면은 8월, 9월, 10월 달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죠. 예. 작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 9, 10월 달이 S&P 500이 10% 가까이 하락하는 네. 10%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0월 27일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대선이 11월 초니까 그죠? 그때까지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두려움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변동성이 그렇게 쉽게 바로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래 갈 거냐? 네. 저희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의 월별 증시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또 상승했던 퍼센티지, 그러니까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보시면 대통령 선거해의 하반기에 장이 좋죠. 녹색이 다 상승 구간이니까 7, 8, 9, 죄송합니다. 6, 7, 8월 그리고 11월, 12월이니까 예, 거의 뭐 대부분 다 상승하는 달이 보통 대선 해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7월 달 보시면 줄라이라고 되어 있는 쪽 네네. 보시면은 상승 2% 정도 평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192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치입니다. 지금 초록색에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네, 거예요. 가운데. 근데 보시면 위에 54.2% 돼 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50%대니까. 예. 그러니까 상승을 했던 평균이 54%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가운데서 지금 이런 7월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시면 이 평균적으로 6월 달 보시면 79.2%죠. 그리고 8월 달 보시면 71%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을 보시면 83.3%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대선 있는 해에 가장 장이 좋았고 확률이 높았던 달이 언제냐? 8월 달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변동성이 7월 말까지 정도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8월 초순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좋은 모습은 뭐냐면 이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인데요. 네. 지금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에 네. 상당히 장이 좋았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11월, 12월 달이 굉장히 좋았었을 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뭐냐면 중소형주입니다. 그 2달 동안에 자그마치 25% 상승했어요. 네. 중소형주가. S&P 500은 제 기억으로는 10%대 중반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흔들려서 뭐 큰 하락장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중소형주 관련돼서의 자금 유입이 지난 2주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경기 침체라든지 엄청난 어떤 미국 증시의 위기가 오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변동성 아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기회를 살려야 될지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팔고 나가서 뭐 도망가자 이런 전략보다는 이런 변동성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간밤 또 미국 기업들 지금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과 네.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네. 뭐 좀 자세하게 들어가 네네.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가장 빅테크 7개 중에서 2개가 발표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알파벳 구글을 보고 있으면 숫자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막 2%씩 상승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테슬라의 실적이 같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예상치 대비해서 발표치 매출액은 괜찮게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낮게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 정도 낮게 나온 만큼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 외에서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 구글도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왜 저렇게 빠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테슬라에 있어서 주가를 돌렸던 이유가 지난 그 판매 대수 이게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유로서 주가가 뭐 160달러부터 시작해서 250달러 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뭐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포함한 숫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게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임팩트를 준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로보택시라든지 다른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8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로보택시가 10월로 지연이 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ESS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예. 있어서도 어느 정도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대선이 같이 맞물려 있으니 네. 테슬라의 CEO는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방향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내려오는 바람에 네네. 또 다른 방향의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또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의 변동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면 좋은데 네네. 아직까지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연말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것이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다. 그 이유는 되게 쉽습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계산했었을 때 테슬라의 PR이 75배예요. 네. 근데 매그니피선 7이라고 하는 빅테크, 아까 구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2배가 넘는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 이익 증가율을 보여줘야지 그만큼 또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이미 또 주가가 5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뭔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좀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글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광고 매출 쪽은 기대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반독점법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 광고 쪽이 좀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그니피슨 7 종목들이 주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의구심이 없고요. 특히 지난주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 네. 보안 업체가 OS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저라는 데이터 센터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못할 것이냐라고 의구심이 생겼지만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그런 이슈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IT 대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우려를 갖고 있을 때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특히 98년, 99년이 2000년의 Y2K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번 이 이벤트가 저희는 오히려 AI 산업의 어떤 가속화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AI 산업의 어떤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어닝콜에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어닝콜에서 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까지 했네요. 여전히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강조는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내용은 없었지만 발언이 아주 셉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건데 그거는 여태까지 늘 해왔던 말이고 이게 안 믿기면 주식 매도하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율주행을 했다가 결국 테슬라가 해결해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리고 저기 네. 좀 전에 설명하시는 가운데 네. 본부장님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구글 같은 데서 뭐 광고로 수익을 낸다. 플랫폼 기업이니까 네. 그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AI에서 수익을 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죠? 구글이? 그러니까 AI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네. 광고 쪽이 있고 예. 클라우드가 있죠. 클라우드. 예, 네. 클라우드라는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돼서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 그냥 클라우드가 있고요.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충돌이 일어났던 네네. OS 충돌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예. AI 서버로 바꾸고 있어요. 어허. 예. 그 비중이 가속화될 거라고 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네. AI 서버가 전체 클라우드나 이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서버의 약 10% 조금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가 좀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도에 이 인터넷 penetration ratio, 즉 네. 침투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을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95년부터 2000년이 하드웨어를 까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서버가 막 확대가 되는
그때로 따지자면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인프라가 막 깔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penetration ratio, 즉 침투율이 95년도에 10%대에서 네. 2000년도에 빵 터지기 전까지 50% 갔어요. 어허. 그러면 짧은 5년의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40%포인트 이상 늘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모습을 AI 관련돼서 서버 쪽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됐다. 뭐 길게 봐야 1년 반이고요. 짧게 보면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AI 서버가 전체 서버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를 돌파하는 시기가 20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한 5년, 6년 뒤라는 네네. 얘기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파벳이든 뭐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시장 점유율 1, 2, 3위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그래도 여전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건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빅테크가 계속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최근 보면은 그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 유입도 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중소형주가 25% 올라갔죠. 예. 작년 말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대형주가 좀 덜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소형주 타지 마시고 대형 기술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반도체나 IT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근데 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그때는 저희가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는 9월 달부터는 금리를 내린다. 뭐 심지어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7월 7월, 달에도 예. 내릴 확률도 생긴다. 그러니까 즉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네,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게 중소형주의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아요. 예. 그리고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커요. 그래서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만약에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려줄 경우에 러셀 2000의 상승 매력도가 15%포인트 정도 늘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연초보다는 좀 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요 차트에 보시면 2008년 이 11월이잖아요. 네네. 대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11월이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은 금융위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면은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어떤 시장의 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어쨌든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쫓아오고 또다시 또 많이 주도주가 올라가고 또 쫓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또 러셀 2000 관련해서의 어떤 이 중소형주 매력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금리가 저희의 판단에는 내년 말쯤 되면 네. 아마 3.5% 정도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아마도 1.25% 정도 맥시멈 떨어질 네. 거다. 최대한 떨어질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 매력도가 20%포인트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셀 2000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전혀 못 오르다가 이번에 10% 좀 안 되게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1년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아예 없애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9월 달에 내려주거나 7월 달에 내려주면 또 한 번 올라갈 거고요. 또 그 이후에 12월 달에 한 번 내려주면 또 올라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뭐 투자를 완전히 모든 대형주 다 팔고 IT주 다 팔고 중소형주만 사자 이게 아니라 예.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대한으로 늘릴 때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말 많이 늘리면 30%, 요 정도까지만 늘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을 봤었을 때 한 번 내릴 때마다 한 5%포인트씩 늘리는 정도. 그래서 뭐 지금은 중소형주를 5% 정도, 뭐 그 다음에 한번 금리 내리면 10%, 또 그 다음에 한번 내리면 15% 이런 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어쨌든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은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이익 증가율로 보시면 한 19%, 그리고 또 내후년에 17%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의 어떤 이익 증가율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올해 연초와 다르게 어쨌든 실적이 펀디멘탈이 뒷받침되는 어떤 상승이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실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러셀 2000 사자. 아니면 뭐 러셀 2000 3배짜리 레버리지 사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참 야수의 심정들이 많으셔서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 참 좋아하시는데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예. 가능하시면 종목 선별을 좀 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빅테크 쪽에 이제 시선이 집중돼서 그거 알파벳이나 이제 테슬라도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네. 저는 어제 좀 그거 했던 것 중에 장중에 UPS하고 UPS 같으면 이제 배송 업체니까 예. 유통. 그리고 또 GM 제너럴 모터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하고는 다른 실제 어떤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GM은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전기차와의 어떤 경쟁의 구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GM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이제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또 종목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 또 뭐 크록스나 뭐 대표적인 어떤 이런 소매 판매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아직까지는 않았었어요. 크록스 그 신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여러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이 주가가 아직 안 좋았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받는 영향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 실적의 어떤 전망치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술주와 조금의 금융주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다 마이너스,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 위주로서의 어떤 기술주들 그리고 IT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적절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금리를 이제 내려주기 시작하면 예. 여기에 연관돼서 어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뭐 코카콜라 주가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뭐 펩시라든지 네. 룰루레몬이라든지 룰루레몬.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펀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안 좋게 움직일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을 좀 잘 선별하시면 이런 소매 판매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뭐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뭐 1%대 하락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수도 살고 시장 분위기도 살려면 이 반도체가 힘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21선 공방이고 5일선이 21선 밑으로 뚫고 내려가느냐 21선 터치하고 이제 여기서 반등하느냐고 하이닉스는 20일은 이미 깨진 지 한참 됐고 61선 공방인데 요 지금 요 조금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잘못하면 이거 20만 원이 오늘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 반도체 아직 뭐 여기서 꺾였다고 하기엔 좀 아쉽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우선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서 말씀을 네.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 첫째는 이제 전체적인 테크.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100 네. 이런 나스닥 지수의 조정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작년에 그 8월, 9월, 10월 달에 많이 하락했었을 때 약 3개월 동안 12% 빠졌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하락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빠졌어요. 6.3% 정도 빠졌는데 조금 더 길어지겠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길어진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 3주 정도, 한 1, 2주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매력도를 구해 보면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AMD, 테슬라, 아마존, 뭐 넷플릭스, 알파벳, 애플, 메타, 인텔, 뭐 세일즈포스 다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계산해 보는 매력도는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오늘 그 테이블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4분기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2, 4분기에 매그니피선트 7 또는 뭐 빅테크 4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2, 4분기가 54%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490 몇 개의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얼마일까요? 5.7%입니다. 그러니까 10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이런 빅테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IT 네. 업종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매그니피선트 7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한 또 테이블이 있는데 MAGS라는 ETF가 있어요. 이게 이 7개 기업을 넣고 이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 7개 기업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1년 동안에 거의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어떤 이익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 네네. 어느 정도 이익이 늘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앞으로 3년간 110% 이상 상승할 거다. 이익이. 예,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주가가 2배 이상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이런 빅테크 관련된 쪽이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이 매그니피선트 7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AI 관련돼서 지금 하드웨어를 까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드웨어를 깔면 깔수록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나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혜를 받죠. 당연히 지금은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하면 엔비디아한테 HBM을 갖다가 공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대만 TSMC를 공격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이 유지가 돼야지만 어떤 패권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부양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쪽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여전히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아마도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런 변동성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6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0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3,900원.
일단은 그 HBM3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5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기준을 충족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주가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1,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2만 4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지금 예상치 기업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84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오늘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26만 1천 원이고요. 기아 1.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치 기업가 11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9,200원, KB금융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치 기업가 8만 9,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5,900원. 알테오젠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차익 실현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네요. 예상 체결가 28만 4천 원. 에코프로가 1.9% 하락 예상되고요. HLB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만 3,700원. 삼천당작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 오늘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500원, 클래시스 2.5%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00원, 리노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2,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뭐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뭐 장중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줄 수 있을지 여부, 반도체라든지 또 뭐 2차 전지가 좀 계속해서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준다 하더라도 이게 큰 폭의 상승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어제도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저 뭐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신용 미수 쪽에 또 네네. 매물 정리가 또 필요했던 거 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이게 61선 지지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61선 지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려면은 어제 대비 한 20포인트 빠져서 거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한번 61선 근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야, 저기 이제 2,750인데 네. 키 레벨이 저기가 예. 이제 지지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유 본부장께서 이제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다시 이쪽은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네. 그러면서도 좀처럼 우리 유 본부장님한테서 듣기 힘든, 그러나 지금은 좀 변동성이 커진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여름에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네. 비가 막 요즘 쏟아지면 폭우처럼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실내에 있다가 뭐 카페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기다리다가 예전 경험으로 이 조금만 기다리면 잦아질까 싶었는데 자꾸 더 비가 세차게 나오는 것 같아서 심지어 우산을 빌려가면서까지 그걸 뚫고 와서 다 젖어요. 그때는 우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그 어떤 해치 수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다 젖었는데 억울해. 그래서 이제 다음 목적지 좀 도착하니까 싹 개이면서 하늘에 해가 뜹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을 걸 거기 안에서. 그거 벌써 제가 한 2번 경험해가지고 옷만 버렸어요. 진짜 소나기는 피해야 되나 봐요. 글쎄요. 이게 참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었고 네. 반도체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11%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죠. 일주일 사이에.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미국 지수를 투자를 하거나 미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정말 어떤 큰 대세하락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 이거를 팔았다가 예. 다시 샀다가 했었을 때 세금만 내고 아까 말씀하신 비만 왕창 맞고 비만 왕창 맞고 그리고 또 더 올라가서 또 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미국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가를 놓고 얘기를 할게요. 막 빠졌잖아요. 네. 빠지면서 $160 밑으로 내려섰단 말이었죠. 그 140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예. 그러더니 갑자기 $260까지 가버렸잖아요. 못 쫓아갔거든요. 그때 또 탔었어요. 지금 또 이제 확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뭐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이 회사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AI에서 경쟁력이 없냐?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네. 다른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지금 3조 달러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내에서는 또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알파벳은 뭐 매출액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또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또 LG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켓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일단은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지네요. 2,75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38% 내림세입니다. 80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 보여줍니다. 지금 82,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4% 내림세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4% 떨어집니다. 324,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하락합니다. 845,000원. 현대차가 1.5% 떨어지네요. 259,500원, 그리고 기아도 1.58% 하락합니다. 118,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죠. 64,800원. 셀트리온도 0.6% 떨어집니다. 187,900원, 그리고 KB금융은 1.3% 상승하네요. 89,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하락하면서 35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하락합니다. 177,500원.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진 약보합권으로 284,500원. 에코프로가 0.3% 떨어집니다. 93,100원이고요. 그리고 HLB는 보합이죠. 삼천당제약 0.5% 하락 185,900원. 셀트리온제 0.4% 하락하면서 92,100원이고요. 엔캠 1.9% 약세입니다. 185,200원. 리노공업이 올라갑니다. 211,100원이고요. 클래시스 2.3% 상승합니다. 52,2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죠. 해리스 부통령의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마리아나 화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자회사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6% 강세입니다. 2,005원이고요. SL에너지, 세토피아, 메디콕스 지금 보합권 혹은 또 소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에머리츠가 6% 강세입니다. 1,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NFC 3.7% 상승 보여주네요. 8,500원. 화일약품이 지금 6% 강세입니다. 1,700원 선이고요. HLB 바이오스텝은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테마주로 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CCS가 17% 급등합니다. 3,220원 그리고 서남도 8% 강세죠. 4,590원이고 신성 델타테크도 5% 상승합니다. 62,800원.
파워로직스도 3.6% 올라갑니다. 6,560원. 덕성도 4% 강세고요. 모비스, LS 일렉트릭도 2%에서 0.9%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산주가 다시 올라가네요. 사조시푸드가 13% 급등합니다. 8,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CJ시푸드도 5% 강세입니다. 4,530원이고요. 사조대림도 3.7% 상승합니다. 8,900원. 그리고 사조오양도 3.6% 올라가고요. 한성기업도 2% 상승합니다. 사조산업도 1.8% 올라가고 동원수산도 0.7% 상승하네요. 오늘 수산주 흐름도 좋고요. 미용기기라든지 보톡스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미용기기 쪽에서는 이제 앞서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는 클래시스 지금 2% 강세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APL이 3.5% 올라갑니다. 29만 3천 원. 비올도 3.5% 상승하죠. 1,900원. 그리고 윈텍도 1.5% 상승하고요. 파마 리서치도 1.3% 상승합니다. 이루다도 0.9% 올라가네요. 휴젤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보톡스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휴원스, 휴젤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 대웅제약도 강보합권. 다만 어제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에요. 상승폭 자체는 좀 다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가 지금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흐름 좋네요. 특히 삼성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이 1% 안팎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4% 강세. 어제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1% 약세로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하루 만에 지금 4% 지금 강세로 돌아섰고요. LG생활건강도 1% 올라갑니다. 34만 3천 원. 그리고 클리오도 3% 강세 39,100원. 삐아는 좀 떨어지고요. VT도 0.7% 상승 보여주고 있고 에이블 CNC, LG생활건강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01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6억 원, 4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15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억 원, 4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종가 정규 주식시장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지금 90전 상승한 1,387원 20전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올라가고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이 보니까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내고 있네요. 보합권까지 올라섰네요. 네, 2,750 터치하니까 또 예, 이제 매수가 들어오죠. 지금 뭐 니케이도 딱 보니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네네. 니케이도 61선에 와가지고 또 이제 낙폭이 이제 제한되고 하는 게 시장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지금 단기 조정이냐 이 정도 조정 받으면은 또 저가 매수라고 들어올 만큼 수급 측면에서 아직도 매수가 탄탄하냐 이걸 갖다 지금 계속 공방을 펼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니 이 레벨이 또 지금 밀리면은 또 추가 추가 손절 내지는 추가 숏 공략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대충 됐나 보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팽팽한 거죠.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ETF 쪽으로 됐건 종목이 됐건 주로 이제 매수 쪽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만 또 기관들이나 헤지펀드 중에는 또 찬스다 싶으면 또 하방 배팅도 많이 하니까 지금 뭐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야 근데 이 와중에 아직도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살아있구나. 간밤에 좀 모멘텀이 있었던 것 있었어요? 같아요. 예,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그래요? 뭐 사실 확인을 떠나서 사실 일단 뭐 확인을 떠나서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왜냐면은 소장님 저희 방송 전에 복권 네. 긁으셨잖아요. 복권 긁었죠. 예, 네.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번 제가 긁어봤는데 열심히 긁어드렸는데 그 예. 기대감으로 하신 거잖아요. 기대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테마도 약간 사실 기대감이 긁기 있어. 싫었어요. 이거 즉석 복권인데 그냥 주머니 넣어놓고 다니니까 이거 긁으면 한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열심히 긁어드렸죠 제가. 막상 끌고 나니까 예, 원래 기대감이라는 게 그럴 수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예. 감정에는 역시 기대감이죠. 앞서 이제 본부장님 그 하셨던 얘기 저희도 마무리 지어야죠. 예. 네. 자,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
참 힘든 종목이죠. 테슬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하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튼튼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AI 관련돼서 어떤 기기 판매, 즉 전기차의 판매를 가지고 실적이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관련돼서의 다른 산업, 그러니까 ESS, 로봇, AI 관련돼서의 자율주행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보험 산업까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떤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 네.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치 ESS와 로봇과 AI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치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갔었는데 로봇은 지연됐고 그죠? 또 그 ESS는 뭐 괜찮지만 전체적인 어떤 판매에 있어서도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도 좀 걱정스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가총액으로 좀 계산해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매그니피선 세븐 중에서 대형 세 개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다 3조 달러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테슬라는 7천억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이 AI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테슬라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여줘야죠. 네네. 네. PR이 지금 75배니까 그게 실적으로 쭉 나와서 30배로 뚝 떨어져야죠. 예, 그러면 이익이 2배로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에 있어서 가능성만 내비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와 뭐 이 당선이 될 가능성 그리고 대선의 어떤 결과 또 카멜라 해리슨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뭐 등등을 가지고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면서의 어떤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고 네.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이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느냐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동안의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동성이 들어왔었을 때 예.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변동성이 들어왔었을 때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 투자를 늘리는 분할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다. 아니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떠한 부양책을 써더라도 경기 침체로 갈 것 같다. 그러면 파셔야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너무나 낮다.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다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투자를 늘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이번 주 2분기 GDP 성장률 소폭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 톰리나 뭐 또 네. 다른 어떤 뭐 대표적인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경기가 안 많이 좋으니까. 내려야 된다. 경기 예. 침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 우선 은행의 예대율 트렌드를 보시면은 금리를 빨리 내리는 케이스가 된다면요. 예. 대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늡니다. 아. 과거에 보시면은 왼쪽을 쭉 보시면은 예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예대율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금리를 많이 내려주게 되면은요, 빨리 대출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확 올라가면 그게 이제 거품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큰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아직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숫자 보시면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네, 지금 2.7% 2분기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정도 숫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 계산하시면은 거의 3%입니다. 그래서 이런 GDP 성장률 아래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쪽이 뉴욕 연은의 GDP 예상치들인데
보시면은 2024년 2분기가 2.01%고요. 3분기가 2.66%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다 예. 지금 확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저희는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뭐 내년도에 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런 가운데서 또 금리까지도 앞으로 1년 동안에 1%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잘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좀 천천히 떨어지겠죠.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걱정을 하게 되면 금리를 빨리 떨어뜨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빨리 내려가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시면 되죠. 예. 근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네.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웰 의장 보고 금리 내리지 말라고 자기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S&P 500을 만약에 지금 현재의 금리로서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옵니다. 네네. 즉 현재가 4.25%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아까 4%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S&P 500이 갈 수 있냐면 5,850 정도.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겨우 6% 상승이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1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르는 폭은 상반기에 절반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좀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려준다라고 본다면 6,000포인트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유동성을 얼마나 부여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또 얼마나 또 중소형주를 사야 되는 비중을 높일 거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것이거나 조금 속도를 내서 내려줄 것이거나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이 나온다면 네네.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이 변동성이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지금 어쨌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맞아요. 네. 뭐 과거의 역사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계속 늘리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주식은 파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금을 사셔야 됩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렌지색 선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내리고부터 6개월 만에 얼마나 오릅니까? 2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오렌지색 선이. 그래서 0이 지금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빨간색 선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예요. 그럼 금 가격이 안 움직이죠, 6개월 동안. 비슷합니다. 이게 중소형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생각했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금이나 안전자산 투자보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또 한국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대만도 좋게 보고 있고 베트남, 인도 다 보시면 이게 여전히 IT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성장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초점은 이 기술주나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그 이외에도 좀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있죠. 보시면은 뭐 전기차 부품 8%, 바이오 헬스케어 7%, 신재생 에너지 7%, 건설 주택 소비 7%, 또 임의 필수 소비 5% 이렇게 제법 높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금리를 떨어뜨려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그만큼 매력도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종목 선별이에요.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종목을 잘 골라 놓으시면 증시가 올라갈 때 그만큼 탄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좀 잘 고르는 것을 노력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갑자기 해리스가 뭐 부각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해리스 관련주라고는 저 대마초 합법화 저 공약에 따른 뭐 마리화나 말고는 뭐 딱히 뭐 잡히는 게 없나요? 아니면 임신 중지
예, 허용법이라든지 납태? 아니면 아동 인권과 관련된 뭐 그런 그런 것도 쪽으로? 있어요. 예. 민주당으로 보면은요. 네. 어차피 지금 법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이제 의료 쪽 관련 네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가 되든 간에 다 좋은 쪽은 뭐냐면 결국 AI고요, IT고요, 그리고 또 온쇼링. 그리고 뭐 네. 전력 인프라 쪽도? 전력 인프라 쪽 네, 그렇겠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업종 투자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네. 그래도 미국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종목을 찾으면 되죠. 네, 거기 관련돼서. 예, 그러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반 마감한 미증시 따라 우리 시장도 오늘 양지수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더니 하루 내리는 장세, 지금 변동성이 큰데요. 코스피가 0.52% 하락하면서 2,759선에서 전개됩니다. 코스닥 약보합입니다. 811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1,067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501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홀로 1,54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역시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85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4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44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행과 전기 장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출판 업종, 자동차 업종 어제와 다르게 약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BNC가 10.7% 급등하면서 거래가 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도 8.07% 플러스권으로 4,350원, 오성첨단 소재 5.59% 올라가면서 1,9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는 화일약품이 17.65%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1,886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에머리지도 5% 넘는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수산주 역시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특히 사조그룹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조그룹주는 최근 냉동김밥 수출 호황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조시푸드가 오늘장에서 12.4% 올라갑니다. 7,880원. 사조오양이 1.61% 플러스권으로 1,11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사조대림도 2.4% 강세 보여줍니다. 79,900원에 더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산 관련주로 분류되는 CJ시푸드가 3.36% 오름세로 4,455원, 한성기업이 1.29% 상승하면서 7,0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름세 보여집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을 많이 줄여낸 상황이긴 한데요. 상온 초전도체라던 LK99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자가 새로운 상온 초전도체를 찾았다며 다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CCS가 10% 넘게 올라가면서 3,0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남이 4%, 아센디오가 2.68% 상승세 보여줍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장에서 2.35%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61,000원.
덕성도 2.77% 오름세로 8,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기기 업종 보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화장품 전시회인 인터참 코리아가 오늘 개최된 가운데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BNC 10.3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APR이 4.4% 강세권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올도 4.56% 올라갑니다. 11,010원. 클래시스가 2.34% 플러스권으로 5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루다도 2% 넘는 오름세 보여줍니다. 6,47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다소 약한 분위기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도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숨고르기를 지속하던 화장품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확산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2010년대에 중국에서 인기를 누려왔던 한국 화장품이 제2의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K-뷰티가 글로벌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에 넷플릭스, 즉 OTT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K-뷰티가 알려지게 되었고 그동안에 시련을 겪으면서 기능과 가격에 대한 내공을 축적해온 K-뷰티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액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애경산업은 크게 화장품 사업과 생활용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로는 에이지스트웬티스, 루나, 포인트앤, 에이솔루션, 스니키 등이 있고 생활용품 사업은 치약, 비누, 샴푸, 기타 세제 등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경산업의 사업부 매출 비중은 화장품이 37%, 생활용품이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화장품 사업부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성장 중인 모습입니다. 특히 루나 브랜드가 올해 연말까지 총 5,000개의 샵에 입점을 할 예정이고 에이지스트웬티스는 지난 4월에 실리콘투와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 온라인 진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발생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블 CNC라는 기업입니다. 에이블 CNC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에이블 CNC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가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꾸준한 실적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 산업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대주주인데 IMM PE는 2022년 이후에 에이블 CNC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에 지분 매각 의사를 철회를 하면서 최대 주주의 무게중심이 회사의 기업 가치 개선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후라도 충분히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장 초반에 코스닥이 이제 상승 반전하긴 했지만 코스피 여전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6일 금요일에 6월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 지수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7월 31일부터 FOMC가 열리는데 8월 1일 날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또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 변수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죠. 자세한 시장 상황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최근 달러원 환율은 이제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1,380원 중후반대에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5일에 미국 2사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6일에 PCE 물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사퇴 이후에 미국 대선을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 미 대선 불확실성은 뭐 하루하루 뉴스의 흐름을 갖다 계속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2분기 GDP하고 PC 이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환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번 2사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가 1.4%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CE 물가는 헤드라인이 2.6% 그리고 근원값이 2.7% 정도로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가 모두 지난달보다 낮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성장률은 나쁘지 않고 물가는 이제 낮아지는 그런 패스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으니까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그런 재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1,380원 중후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달러 환율도 천정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원하고 yen의 디커플링 현상 같은데 지금 달러엔 161엔을 돌파했던 환율이 최근에는 155엔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와의 동조화 현상 이제 좀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커런시들의 동조화가 구조적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지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최근에 달러엔 환율이 빠르게 내려온 데에는 6월 이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로는 이제 155엔부터 160엔까지 치솟았던 이제 그런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 간의 그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에 대한 되돌리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5개월 만에 또 대출 우대금리 LPR이죠. 이걸 또 인하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위안화 약세를 자극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위안화의 약세가 원화를 비롯한 또 아시아 통화에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위안화 약세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내외 금리 차 확대로 인한 그런 절하 압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중국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라든지 내수 부진 그리고 마켓 거버넌스와 같은 이런 중국의 고유한 이슈로 인해서 절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과거와는 다르게 위안화 절하가 원화 절하로 이어지는 그런 전이 효과의 크기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감세라든지 관세 부과로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강달러보다는 이제 약달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 셈법 어떻게 저희가 계산해야 될까요? 예,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들 그리고 혹은 이번에 이제 집권을 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장기 금리를 좀 높이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의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막상 이제 강달러를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양립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트럼프 정책들이 이제 강달러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는 이제 정치적 노이즈가 좀 강화되는 형식으로 그런 불만이 표시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이제 재무부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지정하는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환율 관찰국으로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요. 그런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논-US 커런시에 대한 그런 공격이 좀 이어지면서 그런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외환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햇살을 피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으로 더위를 식히시는 분들 많죠. 무더위와 함께 한국 디저트 시장 트렌드가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업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자, 지금 뜨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과 창업 전략까지 오늘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뭐 덥기도 덥지만 유난히 좀 비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여름 하면 또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창업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뭐 아이스크림 물론 네.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90년대부터 아이스크림점은 특히 요 명태 그냥 직장인 퇴직자라든지 예. 아니면 초보 창업자들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창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특히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보면 예.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재고 없는 아이템 재고가 없는. 그리고 운영 관리하기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요즘 아이스크림 시장은 보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정도 꾸준히 아마 시장에서 그래도 이 터잡고 있는 안정 아이템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특히 SPC가 운영하는 이 선발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라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거의 한 1,750개가 넘었거든요. 베라가 베스킨 상당히 라빈스. 넘죠. 베스킨 라빈스. 예, 베스킨 베라. 라빈스 같은 예, 이런.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런 뭐 천연 아이스크림 시장도 있었고요. 또 한때 뭐 구슬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 때는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창업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바람을 불기도 했던 이런 아이스크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한 2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가 보통 이제 탕후루 예. 열풍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는 보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탕후루도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전형적으로 오래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선발 브랜드가 딱 있습니다. 이 선발 브랜드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우유를 발효 식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콤달콤하면서 식사 후에도 디저트로도 좋고 특히나 이런 마찬가지로 10대, 20대들이 부담 없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의 이런 MZ세대 라이프스타일로 보면 단순하게 요거트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1인분에 보통 한 1인분이 한 4,500원 많게는 한 9,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토핑을 위에 올려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소비자들, 이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요거트에다 뭐 과일 토핑도 올리고 초코 토핑, 다양한 과자 토핑들을 올려서 여차하면 한번 사러 가면 최소 10,000원이고요. 최소 뭐 10,000원. 여차하면 한 30,000원대 정도 객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꿀 통을 올리면 그래요? 예,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요즘 보면 벌집꿀 요거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인분이 4,500원이 아니고 1인분이 9,000원이고요. 여기다가 토핑 올리면 그냥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원래 코로나 시대에 배달 아이스크림 아이템으로 이 한 2021년 무렵에 나오기 네, 시작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선발 브랜드가 한 400개 이상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요즘 뭐 미투 브랜드가 창업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장도 이거 탕후루의 뒤를 잇는 아이템 아닌가 좀 이런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뭐 김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예. 정보 제공 내지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이 시간이 또 이렇게 진행을 맡으면서 또 두려운 거는 예. 이게 또 혹시라도 말이죠. 지금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 또 뭔가 뭐랄까요. 어쨌거나 이게 만만찮지가 않은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작업시장. 아니 무슨 뭐 토핑이 얼마나 뭐 한지는 몰라도 아이스크림 한 그릇 먹으면서 10,000원, 30,000원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줄을 서서 번호표까지 줘가면서 된다 할 것 같으면 금방 부자 되죠. 맞습니다. 금방 부자 되는데 마치 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팬티 공장 만들어서 중국에 진출하면 뭐 한 번씩만 입어도 이게 14억 장이다. 이런 맞습니다. 계산인데 그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대표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탕후루 하지만 뻔하잖아요. 탕후루 그렇게 뭐 줄 서서 없어서 못 먹네 뭐 줄을 서네 했지만 지금 가는 데마다 폐업이던데 이것도 그러면은 혹시라도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갑자기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구매를 해보셨어요? 예, 직접. 네. 보니까 이렇게 배달 수요와 요즘은 카페 형태로 또 오픈을 합니다. 네. 저도 1인분에 시켜서 토핑 올리니까 어제 그냥 계산하는 게 혼자서 먹기 최대한 작게 했는데 9,300원이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 늘 유행 아이템을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투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따라하기 쉬운 아이템일 경우 유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거든요. 시장 관점으로 보면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이다. 특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도 뭐 한 10,000원, 15,000원만 사면 정말 크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미투 브랜드로 인해서 이거 역시도 특히 탕후루만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탕후루는 객단가가 낮았고 이거 지금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정보공개서를 뒤져보니까요. 한 달 평균 매출액이 한 1,200 매출 정도 되더라고요. 1,200 정도 매출일 때 원가 빼고 비용 빼고 세금 빼고 매출액 대비 얼마 떨어지는가 보면 한 20%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투자 비용 한 1억 남짓 들여서 한 달에 한 200, 300 정도 지금 현재는 벌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유행이니까 일단 하자 이렇게 그냥 막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때 베스킨라빈스를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도 그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조건도 까다롭다고 하는데 창업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 뭐 독보적인 선발 브랜드고 90년대 나온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90년대 그 당시에는 베스킨라빈스 10평 오픈하는데 점포 빼고 5천, 6천만 원이면 오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에 정보공개서를 보면요. 베스킨라빈스 평균 기준 평수가 25평입니다. 최소한. 그럼 25평에 들어가는 본사의 가맹비가 한 880대고요. 또 교육비가 한 1,500, 거기다 부가세하면 1,650이고요. 보증금 4천에 인테리어 비용이 무려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평 점포 구입비 뺀 비용만 3억 2천 정도거든요. 여기다가 점포 구입비 1억만 하더라도 그냥 4억 2천, 여차하면 5억까지 들어가는 아이템이라서 야,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데 무슨 5억이나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만만치 않은 투자 비용이 정말 녹록치 않다.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애들 키울 때 그 학원 다니고 이럴 때 그쪽에서 제일 좋은 애들 좋아했던 게 뭐 그때만 해도 KFC나 피자헛에서 먹고 맞습니다. 옆에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 이거 왔다였어요. 왔다였는데 뭐 KFC 요즘 뭐 잘 안 보이고 피자헛도 들어가서 매장에서 먹는 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배달이고 세월이 막 그렇게 막 변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 비용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보니까
적지 않은 돈으로 시작해야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수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뭐 야, 얼마 정도 버는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만 보면 누구나 네. 각 지역별로 주요 매출액의 평균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 1,700개 남짓 이 매장의 평균 월 매출액, 연 매출액을 볼 수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평균 한 6억 3천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6억 3천이고요. 6억 3천이면 한 달 매출로 따지면 한 달에 5,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 중에 한 10% 정도가 베스킨라빈스 주인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가장 매출이 높은 동네는 제주도입니다. 연간 한 7억 5천. 예, 월 매출로 보면 한 거의 6,300 가까이 되고요. 부산이 한 6억 8천. 가장 서울 같은 경우 한 6억 6천 정도 되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이 5억 5천, 경북이 5억 8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기준으로 한 5천에서 6천, 뭐 작게는 한 4,50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중에 10% 정도가 주인의 가져가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는 않네요. 높지 않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베스킨라빈스가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낼 만큼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창업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베스킨라빈스를 개인적으로는 참 장수 브랜드다. 네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기업 롯데 같은 데도 나뚜루 같은 브랜드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독보적으로 선발 브랜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원가가 55%고 마진율이 45%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이 회사 본사 SPC인데요. 회사 자체가 지금 최근에 2023년 본사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 매출 하락도 있었고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290억 정도 이미 지금 공시가 발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야 이게 남들이 많이 하고 싶은 브랜드이고 또 본사의 콧대가 높은 브랜드이거든요. 네. 하지만 속내를 보면 1년에 최소한 한 80개 정도 신규 브랜드가 한 신규 가맹점이 110개 정도 생기고 또 양도하거나 이런 명의 변경하는 매장도 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는 화려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속내를 뒤져보면 야 결코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 그냥 누워서 돈 버는 이런 아이템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 또 그런 지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이걸 하다 보면은 괜찮대요.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예.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린대요. 맞습니다. 예. 돈이 벌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벌면 뭐하냐. 좀 모을만 하면 다 가져간대요. 뭐 이래서 저래서 뭐 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둥 뭘 어쨌든 좀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본사 콧대가 높다 이런 얘기가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일수록 늘 가맹점주는 의뢰 입장에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예. 많고요. 베스킨라빈스 점주분들 만나보면 야 본사에서 포스터 하나 붙이는 위치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아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귀신같이 한답니다. 예. 돈 좀 벌었나 싶으면은 귀신같이 알아서 뽑아간다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무인 아이스크림은 뭐 요즘 여름 한철만 가지고는 가장 골목 상권에 최소 비용을 들여서 많이 버는 아이템 맞습니다. 네.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생겨서 지금 한 2,500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 아이스크림 선발 브랜드도 지금 이미 500개 이상 아직도 유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단지 아이스크림만 파는 경우가 있고요. 예. 한때 아이스크림 플러스 세계 과자나 옛날 과자를 맞아요. 파는 경우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재밌는 게 아이스크림 플러스 인형 뽑기, 뭐 아이스크림 플러스 식품 가게 이런 아이스크림과 플러스 알파 아이템으로 편집 매장 형태 아이스크림 매장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이 하절기는 문제 없지만 특히 네. 무인 아이스크림도 동절기 매출이 항상 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하면서 또 사람 안 쓰니까 뭐 야 그래도 인건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네. 의외로 또 저 도난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아이스크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사계절 내내 예. 드시겠지만 이게 좀 약간 계절적인 아이템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세요. 계절적인 요인은 5, 6, 7, 8, 9 성수기고요. 예. 11, 12, 1, 2, 3 비수기입니다. 5개월 성수기, 5개월 비수기인데 여름철 매출이 100이라면 네. 동절기 매출은 딱 절반 50%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 면에서 보면 아이스크림 마진이 사실은 한 30에서 35%고요. 네. 오히려 옛날 과자나 이런 건 한 50%까지 가기 때문에 상권별로 아이스크림 플러스 이런 부가 아이템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름 매출만 보고 1년 내 이 정도 벌 것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름 매출은 사실은 아무리 그래봐야 이 찬바람 나면서부터는 늘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까지 오늘- 감안해야 된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해졌는데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내줍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 또 이게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요. 네. 제약바이오는 수혜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예. 개장 초 봤던 게 다 같이 저점인가 봅니다. 니케이도 거의 이 정도면 뭐 보합인데요. 오후까지도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확실히 크네요. 변동성 큽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